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자가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주 4.3 사건이 무엇인지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제주 4.3 사건이 뭐죠? 라고 묻는 것이 참 민망합니다. 예. 역사 교과서는 점점 얇아져 가고 있고 역사를 몰라도 뭐 대학 입시라든지 진학이 가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간략하게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아마 제주 4.3 사건 학교에서 혹시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이 학교에서 배웠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있긴 있는데 예. 제주 4.3 폭동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예. 폭동이었군요, 그때는. 예. 이전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 2019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진압군에 의한, 이건 국군입니다.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는 7,624명, 좌익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는 1,528명, 그래서 총 희생자가 14,442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람들만 이렇고 이 사람들 플러스 비공식 집계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3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에 그 제주도 인구의 9분의 1 정도라고 하거든요. 한 27만 명 중에 9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예. 가해자 비율이 진압군이 83.6%, 무장대가 16.4%였는데 당시 주한미 육군사령부의 제주도 사건 종합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진압군에 의해 80%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죠. 완전히 뭐 그때 당시 아비규환이었겠네요. 제주도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니 이런 인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또 물적 피해도 엄청났다고 하던데 이 물적 피해는 어느 정도나 컸습니까? 제주 4.3 사건 당시 165개 마을 중 소개된, 그러니까 주민들을 분산시킨 마을은 87개인데 이 중 중산간 마을이 62개 마을이 있어요. 이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초토화된 마을들은 1950년대, 60년대 지속적인 난민 정착 사업에 의해서 복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구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복구하지 않아서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들이 계속 생겨났거든요. 다시 이제 다 정리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으면은 그 악몽 때문에 잃어버린 이 마을들이 현재도 제주도 내에 134곳으로 조사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가족이 몰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도 제사 지낼 때 한날 한시에 지내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학교, 관공서, 경찰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주로 무장 습격대로 빚어졌는데 특히 학교는 주로 진압군 부대의 수경지로 활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반면 1948년 11월, 12월에 걸친 강경 진압작전 기간 중에 중산간 마을에는 학교나 관공서는 강경 진압에 따라 주로 군부대에 의해서 소각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행 진압 작전으로 제주 중산간 마을 95% 이상의 불타 없어졌고 가옥도 39,285동이 소각되었습니다. 참 이 우리 역사에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도 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주 인구의 그때 당시 9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 도대체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1945년 8월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국권을 되찾았어요. 네. 하지만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으로 들어와서 38도선 경계를 주둔함으로써 원치 않는 분단 상황이 됐죠. 네. 일본이 전범 국가인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한국 이제 코리아 한반도가 분단된 거죠. 그렇죠.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광복절 바로 저 이후에. 예. 네.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 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어요. 이 59 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인민위원회라는 게 평론가님 저기 오미크론이신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예, 이따가 키트 검사 한번 해보시고 이 인민위원회라는 게 이게 저 좌익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이게 남북으로 갈리면서 언어에서 오해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인민입니다. 사람인, 백성민.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단어이고 이 단어를 북에서 먼저 많이 쓴 바람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사회과학적으로 적확한 단어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당시의 인민위원회는 광복 직후 자주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당시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위원장이 이제 여운형 선생이 이제 준비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직됐거든요. 예. 그 제주도에서 45년 9월 10일에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결성됩니다. 그 1923년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이름이 개편이 돼요. 당시 많이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를 계기로 1945년 말까지 청년동맹, 부녀동맹, 농민위원회, 소비자협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하게 되었죠. 예. 이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은 치안활동, 그러니까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이라든지 토지나 산업체 등 적의 재산이죠. 그리고 군수물자를 감시하는 일에서 지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설립해서 이 자치 교육을 실시하기까지 인민위원회라는 건 실질적인 돈의 행정을 주도합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미 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제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주로 마을의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미 군정이 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미 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공식적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 있었던 관리들. 그렇죠.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예. 그대로 앉혔고요. 서서히 이제 우익 인사들을 조직화시켜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웠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 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주 사상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고요.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이제 46년, 47년 이 두 번째 맞이는 3.1절이잖아요. 앞서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 교육계, 유교계, 학교단체 각계각층이 망라된 3.1 투쟁 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체 전도적인 이 기념행사를 치르게 했는데 미군정이 이때 3.1절 행사 때 시위 절대 불허한다 이런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 원칙을 정해서
뭐 수차례 협상을 했어요. 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결국 시민 주도, 제 도민들 주도로 강행이 되었죠. 이 3.1절 이때 당시 3.1절 기념 행사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때 이제 가두 시위를 금지를 했는데 이를 어기면서 이제 이 사건이 사단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별로 치러졌고 특히 제주 북국민학교에는 제주, 읍, 애월면, 조천면 주민 3만 명이 모였어요. 음. 이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니까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에 나갑니다. 예. 이때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친 사고가 발생해요. 아.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니까 음.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무장경찰이 군중에게 발포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 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사망자 중에는 15살 국민 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3.1 발포 사건은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 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이 폭발하고 말았는데 예. 반면 미 군정은 이제 경찰과 이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이것이 제주 4.3으로 간 단초가 되고 마는 거죠. 제2회 3.1절 기념 행사를 잘 치렀다면 제주 4.3의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 탄압을 폭로하면서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고요. 음.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도청이에요. 예. 도청을 시발로 민간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뭐 음. 은행, 회사, 아니 도청부터 시작해서 은행, 회사, 학교, 운수업체, 통신기관, 이제 동네 156개 기관 단체, 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여기에 현지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3월 14일에 미군정의 경무부장인 조병옥이 제주도에 와서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는데 뭐 이때 이제 경찰을 이제 소위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예. 경찰들이 그래서 총파업에 강경 대응했고 이때 조병옥 경무부장이 이때 경찰 발표는 정당방위였고 3.1절 집회와 총파업은 북조선, 북한이죠. 예. 공모로 발생했다. 이 어. 내용을 발표하면서 제주도를 이제 빨간 섬으로 조작을 합니다. 어허. 미 군정 보고서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의 동조적에는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다라고 기록돼 있었고요. 그래요. 미 군정은 이제 이때서부터 3월 15일부터 파업 주무제를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3.1 발포 이후 48년 제주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됩니다. 이게 레던트, 빨갱이 사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500명이 검거됐고 이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당시의 비극인 그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또 이제 군정을 하던 미군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력 충돌까지 이어졌다. 예. 여기에 당시 좌우로 나뉘어졌던 우리의 또 이 이념 대립까지 겹쳐져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주도 내에 그 좌익 진영이 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에 이미 핵심 간부들은 다 검거됐어요. 괴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미 군정은 이제 2월 7일 날 전국적인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이걸 구실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연행과 추조하는데 이때 시민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으로 살해당합니다. 이게 결국은 또 도화선이 됐고요. 또 도화선이 됐겠네요 이게. 예. 뭐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거하고 잡아가서 또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후 이제 무장봉기로 촉발된 제주 4.3은 무장대와 좌익 무장대죠. 그리고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토벌대 진압 과정에 3만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고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반면에 이제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350명의 좌익 무장대가 도내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거의 반이죠.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좌익 무장대가 이러면서 예. 이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4월 3일 그 새벽 2시에 이때 이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소위 얘기한 서북청년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서북청년회, 독립축성 국민회, 대동청년단,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지목해서 습격을 합니다. 예. 이때 그러니까 소위 자익들도 있었지만은 제주도민들이 앉아서 죽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때 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 여수 순천 사건으로 민간인이 경찰과 국군에 이제 집단 희생되었고 희생자 2,000명. 여수 순천은 또 이제 제주도에 보낸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반란을 일으킨 거죠. 소위 이제 민중 항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주 사상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이 제주도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이 게릴라 부대에 도움 준다라는 그걸로 대량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 미군정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혹하게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집단 학살하면도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집단 학살 보도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를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네요. 참 그동안 이 제주 4.3 사건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냥 뭐 필화 사건으로 군사 정권까지 막아왔었죠. 그렇죠. 7, 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구속당하고요. 이승만의 양아들 이인수는 이거 뭐 불법 사상기억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 제기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4.3을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뭐 작가들이 특히 고문을 많이 당한 등 하여튼 옥고를 많이 치렀죠. 예. 마지막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 4.3에 일가족이 몰살당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에 또 꼬여버린 상황이라서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뭐 또는 혼인 신고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법원 하여튼 이제 그 규칙을 바꿔서 인후보증 친구와 뭐 이웃의 증언 바탕으로 중앙위원회가 별도 재판 없이 가족관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거 행안부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발 검찰 쪽에서 이 특별 재심 사건 2건이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결정된 10일 날 공교롭게 재심 사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검찰이 제주 4.3 관련된 희생자 선정 과정까지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거 4.3 희생자 선정 과정은 수십 년 동안 4.3을 폄훼했던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하거든요. 좀 그래서 4.3 유가족들이 지금 아주 한이 맺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수십 년 지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2년 논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일각에서는 이거는 빨갱이들의 폭동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것인데요. 광주를 아직도 빨갱이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갈등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명예회복한다고 했으니까 검찰 오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간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70년도 훨씬 지난 그 과거의 일이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맺힌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따뜻하게 희생자와 유족들을 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